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2025년도 시장을 정리하고 2026년 시장을 전망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는 전반적인 시장 현황과 매매 시장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2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전월세 시장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재경 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아무튼 박사가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김재경 박사님께서 과연 2026년도 유독 이렇게 부를 1부, 2부 나눠서 전월세 시장만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집값 상승하는 거 당연히 안 좋죠. 네. 이게 뭐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라고 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가가 올라가면 전 국민이 다 좋아하죠. 그쵸. 주가 올라가면 와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다들 박수만 쳐줍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저기 인버스로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아니면 다른 투자를 했다가 뭐 맞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네. 뭐 덜 올라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 네. 또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나왔다라고 하면 뭐 부럽다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코인 저렇게 올라가고 말도 안 됩니다. 전 말세야, 거품입니다. 그래서. 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근데 유독 부동산만 가지고서 그래요. 맞아요. 부동산이란 재화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식이나 코인은 뭐 그냥 부러운 건 있을 수는 있죠. 주식해서 많이 벌었대, 코인에서 많이 벌었대 라고 하면 부러운 건 있어도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생활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고 뭐 전혀 뭐 내가 코인 투자 안 한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 안 한다 해서 살아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 유주택자는 우리가 투자를 한 거고 무주택자는 투자를 안 한 거다가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가 중립 포지션이고요. 네. 다주택자가 롱 포지션이고 그렇죠. 무주택자는 쇼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것 전제 조건 자체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신경 쓸 거 없어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져야지만 나는 이득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지금 안 산 게 이제 손해가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코인이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이에요. 주택에 한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난 평생 전월세로 살 거야. 뭐 아니면 난 노숙자도 괜찮아. 나는 그냥 저기 산으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노후에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언제까지 못 하나 박을 때도 뭐 눈치 보고 이러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냐 나중에 사냐의 선택지예요. 그렇죠. 사긴 살 건데 시점만 다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나는 안 산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독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고 분노가 많고 하는 거는 나 역시도 매수하고 싶은 내면이 깔려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사족이 길어지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일본 본받으세요. 일본은 뭐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으로 봅니다. 일본 젊은 층들 인터뷰했을 때 저 집 살 생각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일본 젊은 층들은 집을 못 삽니다. 일본 월세 장난 아니거든요. 공과금들이나 이런 어떤 붙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하고 나서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애초에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서 집값 빠졌다라는 데들도 외곽들이 빠진 거지 도쿄조차도 버블 경제 이전 가격 평단가를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이 힘든 거지 중심 지역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더라. 지금 도쿄 월세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실상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층들도 일본에서도 집을 산대요. 돈이 있으면. 예, 직업 좋으면 사요. 예. 그런 건데 자꾸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왜 자꾸 내가 불편할까? 부동산 가격 올라간단 말이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를 곰곰이 반추해 보면, 나 역시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면에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도 집을 살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냥 전세 그냥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집값 올라가거든 안 올라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금값 올라가든 주식 가격 올라가든 코인 가격 올라가든 내가 살 거 아니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냥 올라갔나 보다 부럽다 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 강남 집값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부럽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하잖아요. 마포 성동구 가격 올라갈 때 분노를 하잖아요. 이 동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동네 한 20년 살았고 30년 살았고, 나는 근데 무주택이야. 이 동네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건 거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 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집 너무 많이 올라가서 포기해야 됩니다. 뭐 이제 집 누가 받아줘요?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근데 진짜 지방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구도 줄고 수요도 줄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서울 얘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해서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가격을 누군가가 계속 받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집값 올라가든 말든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 상승은 나는 내 인생에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끝났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월세가 안정이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집을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만 보게 되면 전월세는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2026년도부터는 전월세부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별도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는 건 공급 절벽이에요.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영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공급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길게는 얘기 안 할 건데, 2026년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1만 건대 중반이다.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는 딱 4개밖에 없다. 이게 끝이다. 진짜 입주 물량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3000세대 아닙니까? 4000세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실제 일반 분양 세대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강남은 몇백 개도 안 되잖아요. 몇십 개도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몇십 세대 일반 분양 안 나오는 경우들도 강남에서는 흔하고요. 네. 뭐 200세대, 300세대 강남에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원 올파포는 정말 좋은 아파트였어. 그럼요. 올파포는 대박이었었죠. 4,000세대가 넘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멸실 물량도 고려해야 돼요. 아 맞죠. 꾸준히 또 열시되고 있죠. 1만 건대에서 한 3만 건대 사이로 갔다가 항상 건축물들이 멸실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가 여기 15,000건 라인이잖아요. 다음 거 통계는 이제 보긴 봐야겠지만 2026년도에 15,000건이 입주해. 근데 15,000건이 거의, 물론 더 이주 철거가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안 돼서 지연돼가지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순증이 아니라 순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들이 공급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25년도 하반기 때 입주를 하면서 입주 물량이 아직 쌓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문희경 뉴타운인데, 이문희경 뉴타운은 지금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 네. 여기 세 군데가 모두 다 2025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여기서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제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이때 입주 들어갔거든요. 네. 또 장위동, 장위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역시 이제 2025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25년도가 동북권역이 입주가 한꺼번에 싹 몰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기도 했었네. 이문동도 그렇고 장위동도 그렇고 입주 초기 때 막 진짜 싼 거는 33평형 전세가 5억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시기니까 지금 뭐 다른 데도 동북권역 전세들이 다 힘을 못 썼고,
그럼 대출 풀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네. 그럼요. 야,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싸게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세는 그냥 돈 없이 들어갈 수 있어. 네. 시장이네.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이거 들어간 사람들이 승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맞죠. 너무 좋은 집주인 만나면 이거 사실 결과론적으로 인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마약에 가까워서 괜찮네 해가지고 신축 전세 싸대 구축보다 싸 해가지고 들어갔어. 신축 들어가 보니까 커뮤니티 좋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신혼집을 신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아. 부모님이랑 옥수동에서 살 때도 그때도 신축이었으면 그것도 좋다라고 신축이었어요. 생각했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 완전 최신축 하니까 여기도 평지하냐? 더 좋아. 그러니까 물론 입지적인 차이는 있어서 네. 그거에 따른 불편함은 있지만 아파트 자체는 너무 만족한 상황인 거죠. 신축 맛을 봤어. 맞어. 어떡할 거야? 앞으로 2년 뒤, 4년 뒤가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나마 여기 동북권역은 전세가 몰렸어. 그래서 2025년도도 전세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별로 체감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동북권역에 또 몰렸었던 것도 있고 또 동남권역 대표로 둔촌주공이 이제 작년 12월 달 밀려들면서 한번 또 입주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렸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 입주 물량이 골고루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많이 왔었는데 그러면 2026년도 어떠냐? 그나마 있는 데가 잠실 르엘이랑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025년도 12월, 잠실 르엘이 2026년도 1월. 거의 동시 입주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많아요. 그러니까. 라고 하지만 네. 제가 전세 시세 봤거든요. 진짜 동호수 안 좋은 게 싼 게 한 12억부터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한 16억. 비싼 거는 18억에 호가 있더라고요. 잠실은 잠실이다. 잠실 가격은 잘 버텨주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또 싸게 나오면 찾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아니 잠실 전세가 이 가격이라고? 신축이? 라고 하면 내가 마포구 성동구 전세도 지금 뭐 하다 보면 10억 11억인데 열로 올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마약입니다. 잠실 맛을 봤어. 이 교통 얼마나 좋아요. 뭐 교통만 교통 좋아. 좋고 뭐 시그니엘, 시그니엘. 그렇죠. 우리 저 해주 길공부동산 송년회 했던 시그니엘. 인프라니 뭐니 여기에 더구나 신축 커뮤니티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최고죠. 여기 전세 들어갔다가 이제 눈높이만 높여놓고 쫓겨나야 될 타이밍이 왔었을 때 이제 부부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죠? 잠실루에 9평 48억 거래됐습니다. 이미 뭐 사실 뭐 여기 전세 들어갈 사람이 2억밖에 대출 안 되는데 이거 2억 대출 받아서 못 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저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 아직 신축이 20억 언더 주택들도 그렇죠, 꽤 그렇죠. 많거든요. 아직 이문동은 16억, 15억 하고 그러면 여기 전세 들어갈 돈으로 저는 차라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 신축을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여기 전세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확실히 싼 건 맞고 근데 이게 입주장은 어떻게든 버티자라고 하면서 싸게 나오는 건데 입주장 끝나고 나면 이제 전월세 다 폭등할 건데 그분들 이제 2년 뒤, 4년 뒤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진짜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다. 2026년도가 입주 물량 나오는 데가 이제 뻔해요.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아까 말한 잠실 딱 있고 한동안은 없네요. 다음으로 입주하는 게 8월 달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여기 뭐 근데 솔직히 입주 대란이랄 게 있을까요? 벌써 들어갈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고 저는 대부분 칠거주 많이 할 거고 전세 몇 개나 나오겠어요. 여기는 전세도 엄청 비쌀 겁니다. 부르는 게 감이죠. 뭐. 전세 최소 20억부터 시작할 겁니다. 20억이 뭐예요? 20억 아니에요. 분양가에 30억도 넘어갈 겁니다. 분양가로 시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어디 입주해요? 9월 달에 DH 방배 입주하는데 방배 대장이죠. 네. 여기는 방배 중에서도 제일 좋아요. 여기 뭐 전세 대란 나오게 있을까요? 방배도 너도 나도 가고 싶은 사람 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하는데 입주 많은 데가 이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인데 여기도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입주가 2026년도 초기였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 이게 공사 중단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공사 중단한 게 뭐
뭐 잘 된 거라고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멈췄다 보니까 또 분위기 좋아질 때 고분양으로 때리고 입주 시점이 전세가격이 팍 올라갈 때쯤 이제 입주를 합니다. 전세 맞춰서 잔금 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26년도 빠르게 입주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뭐 우리가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차라리 뭐 좋은 건 이렇게 또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아까 나머지 이렇게 상위 4개 구역 빼고서는 여기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르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700세대, 마곡 10-2단지 500세대, 힐스테이트 등촌 500세대 여기서 뭐 임대주택은 또 빼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풀리는 거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다. 서울은 입주장 없다. 올해. 이제 입주장 없다. 2016년도 입주장 없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보면 2026년도에 입주 자체가 아예 0건인 지역이 정말 많아요. 시군구 단위로. 네. 지금 구 단위로 봤었을 때 아예 한 세대도 입주 안 하는 지자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주한다 하더라도 몇 세대 안 되는 곳들. 여기 서초구, 여기 방포도 서초구,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 여기 잠실. 나머지는 다 쭈루룩이기 때문에 뭐 대단지 입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입주장이 실종되게 되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 절벽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라 말씀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여전히 공급 절벽은 허상이다. 공급 충분하다. 통계, 민간 통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 부류들이 한 부류 있고요. 일단 공급 줄어드는 거는 일단 인정했어. 근데 공급 적다라고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공급 많다라고 해서 집값 떨어진 적 없지 않았냐? 공급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공급 많을 때는 공급 폭탄이니까 집값 빠진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공급 적어지니까 집값도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논리를 맞출 거면 하나로만 가든가. 공급 많을 때도 집값은 올라갔었고 또 사실 실제로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면 공급은 또 적었거든요. 공급 적었지만 집값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랑 집값이랑 무조건 1:1 매칭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맞긴 맞아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월세 시장은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급전세를 막 내놓거든요. 왜냐면 입주장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연체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연체이자만 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신용등급상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해버리는 순간 이제 디폴트가 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신용등급에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건데 급전세를 맞춰서라도 막 하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서도 광명에서는 일반 분양자들은 잔금 못 맞추니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도 있었었는데 저 그때 분명 마피라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봐라 광명 마이너스다 둔촌도 마이너스 될 거다 했지만 둔촌은 그런 거 없었었고 아무튼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공급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규제 지역 내에서 저기 입주할 때 전세 껴도 되나? 네, 껴도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이제 정확하게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 당첨받은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입주량이 워낙 큰데 다 실거주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맞아요. 실거주 요건 없애겠다고까지 발표했었잖아요. 네, 없애진 못했지. 그러니까 없애진 못했고 3년 유예만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전세 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딱 2년 찍먹하고 분양받은 사람들 실거주한다고 들어오면 또 강제로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 쓰고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반포에서 내가 이제 로또 초영에 당첨됐어. 이 사람들은 실거주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지만 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 요건이 없을 때 받았으면 전세를 맞춰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을 받아서 즉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는 얘기가 전세를 못 맞추는 건 아닌데 그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걸로 잔금을 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그렇지.
거든요. 근데 이것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는 전세를 놓았는데 그냥 원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세를 맞추려고 했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네. 일단은 잔금 일이 도래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잔금 일단 치렀어. 그렇죠. 그럼 내 명의로 소유권이 왔죠. 네. 소유권이 온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치. 네, 그런 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방법은 뭐 찾아보면 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문제냐? 5만 가지 정책들이 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을 계속 없애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중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왜 토지거래 허가를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랑 뭔 상관이야? 뭔 라고 할 수 상관이야? 있을 거잖아요. 뭔 상관입니까? 이건 투자자들 갭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만드는 거고 실거주 해라 네. 투기꾼들 때려잡는 정책 아닙니까? 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주택자한테 유탄이 오게 됩니다. 일단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싹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실소유자들만 매수를 해라 라는 거예요. 네. 일명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갭 투자가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내가 집값이 한 25억이야. 근데 전세 금액이 10억이야. 그럼 나 15억만 가지고서 집을 살 수 있네? 이게 갭 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10억을 끼고 가는 거, 이거 돈도 별로 없는 애들이 이거 전세를 가지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집값이 뻥삥 된다. 이 갭 투자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실거주자만 사야 된다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일단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그걸로 잡을 수 있었으면 벌써 강남 그 있잖아. 그 원래 규제했던데 네 개 지역은 네. 하나도 오르지 말았어야지. 강남 3구, 용산구 지금 그만이 올랐잖아. 올랐습니다. 네. 그거 이미 이거 하기 전에 10월 15일 전부터 했던. 그러니까 토호제로 집값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갭 투자자를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네. 전세 공급자죠. 다른 의미로. 왜냐면 실거주를 안 하니까 전세를 누군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 지역들도 되게 많았어요. 또 갭 투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좀 더 싸게라도 어쨌든 잔금은 쳐야 되니까 그렇게들 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막아버렸죠. 현금 25억 가지고만 사라고 한 거죠. 대출 25억까지는 4억 해줄게. 초과는 2억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매매 거래가 되는 거는 전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일까요? 없는 구조일까요? 안 되죠. 못하지. 전세를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신규 거래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만 더 줄여버립니다. 그렇죠. 무조건 전월세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2025년도 4월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에 전격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강남 쪽은 지금 전세가 품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자가 보유,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만 높여줬어. 원래 여기가 임차가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잖아요. 대치 음마 같은 경우는 뭐 임차 세대가 거의 80% 가까이 됐었는데 아마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 버려가지고 이제 전세가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도 막상 보니까 중복 매물 빼고 나면 몇 개 없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10개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소규모 단지들은 아예 전세가 제로인 곳들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전세 매물 0으로 뜨는 데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파급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3월달 토호제 확장 해가지고 강남 3구 용산구 싹 지정해가지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파되어 왔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공급이 없어요. 전월세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전월세를 누웠었던 사람들이 또 전세를 놔.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대. 네. 그럼 또 시장에 안 없는 나오잖아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 물량으로 나올 매물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도 지금 다주택자들 팔려고 해.
혹은 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나 이런 거 걸리기 전에 팔려고 해. 5년 재정 금지 때문에 팔려고 해. 뭔가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어버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또 못 팔아. 네.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세입자 내쫓고서라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있는 세입자들도 막 내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나오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매물 잠금, 매물이 잠긴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얘기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규제냐? 아니에요. 사실 아까 조정대상지역 투기거래지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규제인 거예요. 3중 규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 규제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적폐네요. 이 적폐를 때려잡으려고 막 규제를 해. 그러면 가장 가치 없는 주택들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죠. A주택 외로는 다 팔 거야. 전월세 공급은 1주택자가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 본인이 전세 들어가요. 부모한테 살고 예. 본인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넣으면. 아, 뭐 부모한테 가면 그나마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다른 데 전월세 들어가고 내 집을 놨으면 그건 똔또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그러면 유의미한 민간 공급이 되려면 다주택자들이 사실 전월세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죠. 네. 사회적인 역할이었죠. 근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합니다. 아, 그래서 다주택자를 정당화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야. 뭐 할 말이 없어.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 좋은데 공공임대에 대한 비중이 한 자릿수예요. 제 기억으로는 7%인가?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튼 엄청 낮습니다. 근데 사실상 민간 임대 시장이 절대 다수인데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 임대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간 임대 물량을 축소시켜서 비율을 높이려는 거 아닌가? 공공 임대 비율이 낮습니다라고 하니까 민간 임대 시장을 확 쪼그러뜨려 가지고 갑자기 전체 모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공임대 비율이 20%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건 아닐까?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일종의 음모 소리잖아. 네. 몇 개 그런 음모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제가 공공세에서 물어봤어요. 네. 설마 이것 때문에 이런 보조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는 황당한 눈을 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때 확신을 했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한 2번, 3번, 4번 정도 꽉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이 뭐였었냐면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거였어. 그렇게 머리가 좋았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넌센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규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네. 전세 공급, 월세 공급 많아야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네. 앞으로 절대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네.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민간 시장에서 좀 유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딱 때려잡아. 그러면 있었던 전월세도 사라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화해. 그러면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은 전세 이제 못 놓아. 도대체 전월세는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뭐 이제 부동산 규제들 얘기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전세를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앞에서 있었던 거는 사실 전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 규제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가격 올라가라라고 내놓는 정책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전세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세를 다이렉트로 공격합니다. 바로 전세 간주 임대료를 이제 과세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2025년도 1월 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네. 어떤 사항이냐? 2주택자도 이제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겠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 뭐냐? 공시가격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아니 2019년도 수준으로 내려간 거네. 거의 10억이 왜 고가주택이야 왜? 아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네. 15억 초과는 초고가주택. 아 초고가. 12억은 고가주택. 이해했습니다. 초고가가 15억. 아 진짜 좀 너무하다 진짜. 예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전세를 놓으면 세금 걷겠다라는 거죠. 서울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시대가 열렸거든요. 15억. 와, 예. 중위값이 11억이에요. 네. 그러면 12억 초과주택도 이거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가가 될 주택. 그러니까 당장 노도강도 음. 지금 그 주공 아파트들 30평대 10억에서 한 12억씩 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가인가? 라고 하면 이거 전고점 대비해서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고점만 회복해도 우린 고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사실상 모든 주택들이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그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도 과세 네, 안 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는 얄짤없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됐었고요. 네. 2주택자까지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 안 내고 1주택자도 정확하게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세금 내야 됐습니다. 12억 이상. 네. 12억 초과는 초과. 세금 내야 됐는데 12억 이하의 1주택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뭐 세금을 안 냈죠. 근데 이제 2026년도 이후부터는 12억 초과 2주택자도 전세 과세해버리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세를 또 누가 공급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했어요. 2026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나중에 발표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 전세 보증금 총합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매년 공시가 돼요. 네. 이거 공시가로 갖다가 이제 간주임대료가 환산이 되고요. 그냥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월 환산 금액이 나오는 건데 보증금 12억짜리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거의 약 160만 원. 월세를 받는 걸 똑같은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과세 표준 해가지고 세액은 낮아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월세 160만 원을 받는 거랑 똑같은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내가 월세를 300만 원 받고 뭐 150만 원 받고 뭐 이것까지는 실제로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근데 전세 보증금은 내가 온전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소득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냥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과 간주는 달라요. 추정은 내가 반증을 하면 예를 들어 증여 추정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증여를 일단 추정을 해. 근데 이거 증여 아닙니다. 진짜 차용입니다. 네. 입증을 하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주는 내가 이걸로 실제 소득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야 넌 소득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법률이고 사실 이것도 웃긴 거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왜 곱해요?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놨어도 이 정도 벌었을 거잖아 라고 하는데 예금금리가 3.5가 안 되는 거는 일단 넌센스고요. 지금 예금금리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예금금리는 3.5를 주면서 하든가. 근데 만약에 예금금리 3.5%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내면 되잖아요. 주식 투자액을 돈을 벌었어. 미주 투자했어.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액을 돈을 벌었어. 양도세 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간주임대료까지 왜 또 걷어? 이 이중과세거든요. 애초에 이게 간주임대료를 걷는 논리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내게 되면 사실상 이거죠. 전세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하면 전세를 악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걸 탄압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전세 놓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주택자들 전세 공급하지 마. 2주택자조차도 전세 이제 앞으로는 공급하지 마. 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제 앞으로 누가 놓는 거예요? 아까 뭐 기존에 있었던 전세 물량들도 거래가 되면 될수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세 간주임대료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세도 세금 내야 돼? 월세로 돌리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세 물량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월세 또 오르나 임대시장 불안하다. 또 내년에는 뭐도 나올 거예요? 보유세도 인상될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조세 정가. 결국 세금이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도 이거 세금 받을 거 고려해가지고 전세를 더 높이든가 네. 아니면 반전세로 돌리든가 네. 월세로 가든가 하겠죠. 제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 자리 뺏기 게임 하는 겁니다. 네. 전체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밀려나가기 싫으면 둘 중 하나죠. 집을 사서 그냥 있든가 자가로.
자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높은 전세 월세 금액을 감당하든가 아니면 쫓겨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세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진짜 전세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를 내가 예를 들어 20억을 받고 있었어. 근데 간주임들이 과세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이씨 그래? 그럼 나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400 받아야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단 19억이 없잖아요.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해봤자 약간 있는 돈 합쳐가지고 거의 반전세로 가든가 아니면 솔직히 그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겠죠. 근데 전체 모수가 이제 전세를 안 넣을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남은 의제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분명 존재할 거고 그 사람들끼리 줄어든 전세 물량에 막 몰리잖아요. 그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집니다라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한민국 전세 구조가 외국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한국사는 바로 이해가 되죠. 전세를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 이자를 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세를 놓고 이제 앞으로 세금을 내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비용으로 인지하고서 깔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회비용 고려해가지고 움직일 건데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동기부여들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국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또 뭔가 또 이제 뭐 유권자들 자기 편 쪽에 유리한 법을 좀 만들려고 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당장 2026년도에 이 카드가 나올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무조건 나올 거라 전 예언합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할 거예요. 보수 정부는 그래도 유주택자들을 위한 뭐 친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이런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을 많이들 얘기하고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들 보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임대차를 갖다가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들 많이들 내놓게 돼요. 전월세 금액이 폭등하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한 정책들이 지금 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뭐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분명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임대차 3법이었는데 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할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이냐?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많이들 유명한 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 이상 이제 올리지 말아라.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2+2 해가지고 한 차례 갱신 청구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에부터도 저는 우려했었던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이제 2항이 있거든요.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 이게 진짜 무서운 표현이라고 봐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라고 썼잖아요. 네. 왜 꼭 1회라고 했을까요?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2, 3, 4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2025년도 3월 달에 임대차 10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민생위제에서 이미 이게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관련해서는 또 윤종호 위원 대표 발의해서 여기 발의자들 보면 다 진보계열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미 10년 만들겠다. 오히려 나중에 무기계약 뭐 만들겠다라는 식의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도 막 반발 심하고 하니까 그냥 쓱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고서도 또 10월달 9년 하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 침해입니다.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 투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뭐 지방선거 가까워지니까 스리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카드들이 왜 계속 나왔을까요? 처음 알았어요.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도 있었나?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네. 여기도 민주당이네요. 아무튼 범민주에서 항상 이런 발의들을 하는데 진짜 전월세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본격적 26년도에 전세 가격 폭등하기 시작하고 막
볼멘 소리 나오고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은 아직 반대가 심해서 못했지만 밀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리는 정책이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전세가 씨가 마르잖아요. 지금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시중에 물량이 안 풀려요. 월세와 가속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썼어. 나는 일단 4년 살았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폭등 일어날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세는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싸게 살 때는 살만했는데 만기가 도래했어. 그때 지금도 이미 나 청구권을 썼다는 얘기는 시세가 더 올랐으니까 그 청구권 쓰는 게 유리하니까 썼을 거란 말이죠.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금액이 더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갑자기 전세 시세 4년 동안 잘 살고 보니까 5억 올려주세요. 7억 올려주세요. 이래 버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사회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전월세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매매금이 더 뛰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분명 이럴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 뭐하냐? 얘기 분명 할 겁니다. 네네. 사회 이거 뭐 대한민국 이거 뭐 어떻게 살란 겁니까? 라는 불만들이 커지면 분명 청구권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든 뭐든 아무튼 나올 거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무기계약까지 얘기 나오죠? 패러디도 나오는 거죠. 이 집은 이제 제 거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누가 집주인인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독일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독일같이 이제 유럽들은 무기계약식으로 많이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지는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렇게 왜곡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수요 공급상 전세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건 정상 전세 시세로 가야 되는데 강제로 상한은 아니죠. 근데 뭐 사실 상한 효과가 있는 거죠. 청구권을 써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더 못 올리게 막아버렸다. 그건 전체 물량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라면 전세가 정상값이 균형값이 한 10억 정도에 형성돼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세를 5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세를 15억에 살아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전체 물량은 똑같아. 근데 누구는 시장 가격보다도 더 싸게 5억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 그건 누군가는 남은 전세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요 공급상의 이런 전세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도 불만이 더 커져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전세 10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금액이 15억이 형성됐어. 그러면 나는 엄청 억울한 거야. 그렇죠. 전세 금액 10억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거를 이 세입자 때문에 못 받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싸게 내놓을 것 같으면 내 아들 입주하라고 하든 내 친척 입주하라고 하든 해가지고 너 나가. 저리 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갈라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득권 세입자랑 그리고 신규 세입자. 대부분 신규 세입자는 사회초년생이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사회초년생들은 물량들이 다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진 전월세 금액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기득권 세입자. 내 집 마련 못한 4050. 내가 너네 열심히 찍어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해? 라고 하면 달래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 기득권 세입자인 줄 알았더니 쫓겨나가면 갑자기 나도 경쟁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불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만 더 만들고 자꾸 임대인이 나가세요 라고 하면 너 진짜 실고자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너 쳐다볼 거야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니까 되게 이제 안 좋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벌써 대한민국에서도 세입자 면접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선진적으로 세입자를 면접을 보죠. 소득 수준 보죠. 내쫓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잘 나갈까 안 나갈까 보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저희 부동산 매수했었던 분 중에서 독일에 유학을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계약할 때 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독일 월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또 임대차 할 때 면접 보고 그런다던데 진짜예요? 라고 했는데 면접은 본대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니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유학생들이랑 외국인들 오히려 더 좋아한대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무조건 퇴거할 게 보여지잖아요. 학업을 마쳤어. 그렇죠. 아니면 뭐 주재원이야. 왔으면 다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물론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진짜 이민자들은 진짜 싫어하죠. 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개겨 이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현지인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 힘드니까 최대한 버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딱 와서 살 거 살고 월세 그런 나중에 또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직부하는 게 되게 쉬웠다. 다른 독일 지방에서 이제 대학 때문에 올라온 친구들은 월세 구하기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왜냐면 여기서 학업 끝나고서 버틸 수 있으니까 지방을 안 내려가고 그래 버린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한국도 뭐 그렇게 가지 말란 법 없죠. 프랑스, 독일처럼 우리 선진국 사례 그렇게 좋아하면 면접 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임대차 신고제는 네. 세입자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임대차 신고제를 한다 해서 세입자한테 뭐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임대차 신고제가 원래 포함돼서 임대차 3법인데 사실 임대차 입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정말 핵폭탄 같았으니까. 근데 왜 3법이냐? 신고제가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그동안 계속 과태료 유예를 했었어요. 신고제는 도입해 놓고 유예했는데 그럼 이 신고제를 2025년도 6월 달부터 이제 과태료 부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도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A주택, B주택, C주택 들고 있는데 임대를 놓고 있는지 안 놓고 있는지를 신고 자료들이 쌓여야지 이제 그걸로 가지고서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건 시너지라는 거죠. 2026년도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2주택자도 전세 간주인들을 과세하겠다 했잖아요. 네. 2주택 전세를 놓고 있는지 안 놓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제 임대차 신고 무조건 해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 더 그렇죠, 얻으려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증세 정책입니다. 네. 더 공포스러운 거. 이제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규제를 할 겁니다. 2025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20대 민생이제 발표에서 많은 사항들이 있었었고 그때 많이 이슈됐었던 게 임대차 10년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건데 사실 그 내용들 중에 다른 것들도 많았습니다. 표현 자체가 전세대도 정상화인데 우리 최상욱 대표님께서 역시 최상욱 대표님 역시도 이번에 박사 논문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 박주면 의원 멘토 되셨다고 두 번째 멘토. 네.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요. 저희 이번 결혼식에서도 오셨고 오셨죠. 예. 그러고 이제 역시 투미TV에도 나와서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거는 절대 저격이 아니라 그냥 그 의견인 거죠. 네. 의견이 뭐냐. 전세 제도가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전세 제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월세 살라는 겁니까?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차마 얘기하기 뭐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DSR 도입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DSR이 저는 맨 처음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는 세입자한테 DSR을 적용하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집주인 집주인한테 DSR을 도입하겠대요. 대출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담대 대출로. DSR 규제가 결국 뭐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갖다 계산하는 거라서 내가 다른데 뭐 대출 10억이 있었어. 그러면 다른데 대출 받기 어려운데 그전에는 진짜 대출만 따졌지만 전세 보증금도 부채 아니냐? 네. 이것도 부채니까 DSR에 계산해버려라. 그러면 내가 전세를 놓고 있었어. 그건 대출 못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한문도 교수님. 네. 전세 대출 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헌법 정신 실현. 그래도 한문도 교수님은 그래도 살짝 순한 맛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앞으로 없애야 되는데 당장 하면 너무 시장의 충격이 크니까 순차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갑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 투미티 왔을 때도 뭐 얘기해서 나는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 말은 맞다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뭐 거품이다라 했을 때 이거를 서서히 빼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앞에 전세 DSR을 걸어버리면 전세를 놓으면 나는 이제 집을 대출받아 못 사야겠네. 전세 다 팔아서 이제 전세 없애버리고 가야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규제 20선에서 있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계부처 합동이니까 기재부니 뭐니 이제 다 그쵸. 이제 어느 정도 기재부가 인재가 취합해서 했겠지. 예. 된 건데 공급 맹탕이다 얘기만 했었지만 사실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 규모를 줄이겠다. 이게 또 이슈였거든요. 2억으로 일어나 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예전에 어디 3억도 있고 2억도 있고 했는데 이제 2억이야. 그 이상 받지 마. 또 FAQ를 살펴보게 되면 전세대출 DSR 도입 계획.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안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 즉 하겠다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 한해서는 보증비율 기준의 90%였던 게 80%를 또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가속화하는 거고 지금 특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못 맞춘 전세가 너무 많아요. 전세 시세가 빠졌는데 매매 금액은 더 빠져가지고 누가 2억에 들어올 생각이 있어. 세입자도 들어올 생각이 있고 임대인도 그렇게 놓을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 보증보험이 축소되니까 예를 들어 한 1.8억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돼. 네. 이런 식으로 막 허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하도 빌라는 전세 사기니 뭐니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 낮춰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 2억 전세도 진짜 분통 터지는데 여기서 더 낮춰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전세 안 나! 월세로 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특히 지금 비아파트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를 보다 보면 이제 월세 거래량이 과반수를 넘겼다라는 기사도 뜨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중이 그래도 높았었지만 이제는 갭 투자도 막고 아까 말한 앞서서 수많은 사항들이 다 중첩되게 되면 누가 전세를 놓으려고 할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악마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악마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세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정상 집값이 한 20억이라고 칠게요. 20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막 펌핑돼서 30억이 돼버렸어. 근데 이렇게 30억이 된 이유는 전세가 한 15억씩은 받쳐주는 거야. 그래 버리면 갭 투자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네. 원래는 현금 20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집을 15억 가지고서도 살 수 있어 버리니까 30억이 유지되는 거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전세라는 거를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 천사입니까? 왜 이렇게 싸게 뭐 월세도 안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겁니까? 월세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줄까? 라고 해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부담이 되게 센데 전세는 뭐 무이자잖아 그쵸. 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고려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함정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세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는데 집값이 싼가요? 이거 월세화로 가면 집값이 싼가요?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수는 있겠죠. 30억이 타격을 받아서 좀 줄어들 수는 있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다 월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면 결국 어디선가에서 균형점을 찾게 되고 다시금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항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납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 책에서도 정말 강조해서 썼던 것 중 하나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예요. OECD 통계 자료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뒤에서 1등이에요. 뒤에서 1등인 거를 떠나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임대료가 싼 걸로. 중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랑 뭐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동네들도 월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전세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용성도 월세 300만 원 넘어가는 월세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집값도 30억씩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냥 보증금도 원래는 계산해야 되지만 일단 논외로 치고 대충 계산하면 이거 월세 수익률 몇 퍼센트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월세 수익률은 지금 1% 전후가 대부분이에요. 매매 금액이 엄청나게 높은 거지. 우리가 월세가 야, 강남에서는 월세 500도 있대, 600도 있대 이러니까 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매매 금액 대비 월세를 생각해 보면 엄청 싼 겁니다. 투미도 일본에 진출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긴 했었지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목표 수익률이 몇입니까? 라고 하길래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금흐름 별로 안 중요하다. 우리는 시세 차익만 놓고 봅니다. 하니까 뭐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지 어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1년에 목표로 하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뭐 저희는 별로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은 월세 수익률 몇이에요? 라고 하길래 제가 1%라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한국은 대출금리가 몇이에요? 저희 4% 넘어갑니다. 왜? 그러면 월세를 왜 넣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월세 안 넣습니다. 라고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말 되네. 어메이징 코리아.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 몇이에요? 하니까 2%래요. 아, 2% 너무 높죠? 그래서 그러면 2% 대출 받아서 뭐 지금 일본에서는 어지간해선 한 3에서 4% 월세 수익률이 나온대요. 근데 요즘은 4%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집값이 일본도 올라가면 한 3% 선이라는데 그러면 이거 2에서 3% 이 차이 스프레드 차이가 1%잖아요. 네. 이거 먹자고 들어가지 하니 요즘 일본 수익률 많이 떨어졌습니다를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한국은 매매 금액 대비 월세를 가는 게 아니라 전세 금액 대비 월세로 계산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전세가 15억이면 그럼 15억 전세를 들어갈 것이냐 월세 300만 원에 들어갈 것이냐로 비교를 하니까 전세 15억 들어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월세가 이렇게 저렴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전세 덕분인 게 맞아요. 전세가 워낙 강력한 대항마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가 같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또 전세가 폭등하기 전까지는 월세도 폭등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월세 지원자만 우리 임대인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매매 금액 30억인데 월세 수익률 생각하면 500만 원은 받아야겠어 라고 하지만 500만 원에 누가 들어가야 말이죠. 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면 내 전세 가지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제도 덕분에 대한민국 주거비가 싸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전세자금 대출 누가 협박해가지고 총 들고 협박해서 야 우리 은행들 배를 불려야 돼. 야 이자 내.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왜 받았을까요? 그냥 월세 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서 내가 은행에다 이자 내는 게 더 싸니까 들어간 거란 말이죠. 전세를 더 펌핑해서 올라가는 데 역할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금융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월세를 더 억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 그래요 좋아요 뭐 없앴다 쳐요. 전세자금 대출 이제 앞으로 0 전세 놓으면 무조건 뭐 이제 DSR 규제할 거고 다 뭐 세금 더 걷을 거고 전세는 나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누가 놓겠어요? 그렇죠. 안 놀라 그랬지. 그럼 이제 우리 OECD 평균 좋아하잖아요. 안 좋은 거를 좀 낮추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도 좀 평균을 높이는 거 아닐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되면서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OECD 평균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월세 그냥 500, 600 내는 시대 이제 올 거다라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이제 멘트만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전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건전한 월세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이창용 하는 총재님께서도 전세제도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다.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된다. 그 고통이 있어도가 뭐예요?
집 없는 서민들은 월세 열심히 내세요. 입니다. 전세 사라집니다. 전세 제도 덕분에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또 열심히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전세 없애버리면 그냥 이제 월세 사는 거죠. 이제 양자택일입니다. 월세 살든가 내 집에서 살든가 전세를 다 없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월세 폭등?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제 전 차관님이 됐지만 국토부 차관님께서도 서울 공급 어렵다 인지하고 있죠. 전세 절벽 가능성도 인정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높으신 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 내 집 마련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겉에서는 뭐 좋을 순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나하나는 그럴듯한데 그 결과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무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월세 폭풍 속에서 돈 이제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거 가지고서 막 뭘 안 그럽니다. 왜 유독 한국만 그럽니까? 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자꾸 내가 내 집 마련을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반대로 외국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서민들,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서울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그 집값 올라가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되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전월세가 상승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더라. 1부 마지막이 딱 이걸로 끝났었죠. 설국열차. 예.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차에 탑승해야죠.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강남 가고 그래도 인서울하고 경기도 가고 지방광역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금액에 맞춰서 지역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신축 갈 수 있으면 신축 가지만 구축 아파트라도 사고 그리고 빌라라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정말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전월세 상승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우리가 자꾸 빌라 안 올라요 뭐요 얘기를 해도 진짜 안 오르는 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풀리잖아요. 빌라도 올라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내가 몇 천만 원, 1억 올라갈 동안 남들은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예산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예산선에 맞는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꼬리칸이든 뭐든 일단은 탑승해야지 그냥 무주택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결국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초반에서도 말씀드린 게 무주택은 쇼 포지션입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면 나는 무조건 손실이에요. 1주택자가 중립 포지션이에요. 이거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주택이 돼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되는 거고요. 내가 집값 난 투기 생각 없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 없어. 라고 하면 주거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고 적어도 무주택자 있게 되면 전월세가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싼 전세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래 버리다가 나중에 전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쫓겨나가요. 그런 상황을 좀 진지하게 이제는 우려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생존의 영역이다. 전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건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2026년도 집값 안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잘 못 하실 겁니다. 집값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건 모르겠어. 집값 너무 거품인 것 같아. 이걸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전월세가 더 올라갈 것 같은지 안 올라갈 것 같은지만 생각해 보고서 내 거주 환경의 안정을 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나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그 15억이 넘어간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그러니까 지방아이 또 효과가 있겠지. 규제하는 것들이.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매매 시장 안정화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연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몇몇 그 부동산 전문가, 보통 이제 하락 카테고리에 있는 전문가분들이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세가 올라버린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좀 덧보태 드리면서 아무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26년도 역시 지금 딱 들어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제 정말 오히려 저도 제가 이제 전망을 하면서도 제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미래가 올 것 같아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당장 뭐 1월 달에는 뭐 공급 대책 나온다잖아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항상 매번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저도 이제 2025년도는 이제 박사 논문 때문에 정신 없었었는데 2026년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난관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